자, 5월 25일 날 시험 본 것 보도록 하죠. 그치. 구호쌤 안 오셨죠, 참. 자, 지난주에 결석하셨고, 쌤, 특수 추가시험, 교육학. 일단, 문제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자, 쌤들이 문제를 아마 풀어봤을 건데, 자, 답까지 쓰신 분, 답 써보신 분, 없어요? 그냥, 써보셨어요? 그냥 감상만? 그치? 그래서, 일단, 교육학 문제를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지가 아니라는 것, 그치? 그래서, 원고지 사용법 같은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학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그쵸? 학문은 자수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쌤, 어떤 게 있어? 몇 자 써라 이런 자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3번, 네 마음대로 써봐라. 그쵸? 왜냐면, 무엇으로? 자, 교육학은 교직이나 대입하고 달리 이론 모형을 제시해 놓고 그 모형을 적용해 봐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자수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교육학은 제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런 말씀했어. 대입 논술하고 교직 논술하고 교육학 논술을 구분해 드렸죠. 그래서 대입 논술은 어떤 현상이 있으면 가를 현상을 써. 그치? 여기 같으면 영희가 IQ를 알아차린 것. 그쵸? 그래서 공부를 안 한 것. 그걸 가지고 나라는 것을 제시문을 제시해줘. 그러니까 제시문이 쭉 있죠. 나의 관점, 타의 관점. 여기 같으면 기대가치론을 여기서 써주고 역구이론을 써주고. 그쵸? 그리고 가현상을 나, 타의 관점으로 원인을 찾아봐라. 대안을 제시해라. 뭐 이렇게 나온다면 대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입은 사실은 이론을 모르더라도 이 나, 타라는 것으로 알려준다고 그랬죠. 근데 교직은 어떻다 그랬어? 특히 교육적 현상이 있으면 이걸 무엇에 입각해서 써라는 거예요? 자신의 교직관에 입각해서 써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교직관에 입각해서 쓰는 거니까 교직관이라는 건 A라는 교직관이 정답이다 그런 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수 제한도 두고 그렇죠? 점수 차이가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답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초등에서 서울 초등은 뭐가 심하니까 경쟁률이 심하니까 거의 10점 차이까지 됐다고 그랬죠. 8에서 10점 차이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차이인 것 같다. 그렇죠. 이 교직관이 미래의 교직관, 현재와 미래의 교직관과 잘 맞냐 맞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썼느냐. 이걸로 차이를 준 것 같다. 자, 그 다음 초등에서는 교육학이 없어졌으니까 교육학과 조금 더 가깝게 그치, 동기를 내면서 차이를 좀 준 것 같아.
그러면 이번 교육학 시험을 보다시피 교육학은 자, 방금 같은 현상을 어떤 걸로 쓰래? 기대가치 이론과 욕구 이론으로 쓰래. 근데 기대가치 이론을 대입같이 제시해줘, 안 해줘? 제시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대가치 이론이 뭔지를 정확히 뭐하고 있어야 돼? 숙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학습 욕구 이론이 뭔지를 매슬로우 욕구 이론이 뭔지를 정확히 숙지해야만 이걸 쓸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쌤들이 이번 시험을 볼 때 이 현상을 가지고 이 두 가지로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상을 제시해 주는 거 보니까 조금은 불친절해. 어떤 말이냐? 자, 교사하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쵸? 여기에 많은 단서를 준 게 아니라 딱 하나 여기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주는 건 어떤 거였어? 그치, 영희가 IQ를 알았다는 것. 그쵸? 그거 가지고 학습 동기가 떨어져 있다는 것. 그쵸? 그 다음 자기 동생인 철수를 교사가, 그쵸? 철수의 IQ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A시가나 나와 있다는 점. 그쵸? 그러니까 제일 앞줄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원래 단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하는데 좋겠어? 쓰는데 좋겠죠. 그러면 거기 이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직접 풀어보면 자, 먼저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어? 어떤 현상? 지금 어떤 게 있었어? 그렇죠. 영희가 어떤 걸 눈치챘어? 알게 됐어? 그렇죠. 영희의 IQ가 99라는 거. 괜찮죠. 99면 훌륭한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자, 영희가 어떤 것이 떨어진 것. 간호사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일단은 포기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 꿈을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어떤 것이 낮아진 거야. 학습 동기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출제한 사람은 어떤 걸 써주라는 거야? IQ의 해석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좀 써주고, 그쵸? IQ 99라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한번 써주고, 그 다음 어떤 거에서 기대의 가치론에 입각해서 원인과 해결책을 쓰고, 자,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입각해서 원인과 해결책을 써라. 이 말이죠. 그쵸? 읽어보셨으면서도. 그러면, 자, 쌤, 아시다시피 IQ의 의미를 써라고 그랬는데, 그건 또 힌트 단서를 좀 줬어. 동생 철수의 IQ를 교사가 해석해놨죠? 그러면, 쌤, IQ 99의 의미는 어떻게 돼? IQ 99의 의미는 자, 요즘은 웩슬러든 그치 스탠포드 비네든 다 편차 IQ를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편차 지능 지수를 씁니다. 스탠포드 비네 지능 검사가 뭐 비율 지능 검사 또는 자 정신 연령을 실제 정신 연령을 실제 연령으로 나누는 것 이런 거 요즘 안 씁니다. 대부분의 요즘 검사들은 다 편차 지능 검사 씁니다. 스탠포드 비네 지능 검사도 편차 지능 검사 씁니다. 최근판은 그럼 어쨌든 IQ의 의미를 해석해라 그랬으니까 그럼 자 여기 있는 대로 철수를 해석한 대로만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IQ는 상대적 점수야, 절대적 점수야? IQ라는 건 IQ 100이다 또는 99다가 몇 문제를 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나이 또래에서 상대적인 유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의미를 쓸 때 조금만 좀 더 확장해 보면,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자 IQ를 재는 지능지수가 신뢰로워요. 신뢰도가 완전히 높은 건 아니죠. 분명히 뭐가 있어. 오차니까 보통은 뭘로 해석한다 그랬어? 범위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범위로 해석한다 그랬어. 따라서 0의 IQ 99의 해석은 94에서 104 정도. 그쵸?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 우리가 알다시피 0이는 평균이 100이니까 거의 평균 부근에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99더라도 거의 평균 94에서 104 사이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거의 평균 주변에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거 표준 점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겠어?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죠. 50% 정도에 해당된다. 같은 나이 또래에서 동년배에서 50% 정도 유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100분위가 5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50 정도이다. 약 50 정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사실은 이 해석이 여기에 있어서는 올바른 해석이다. 자, 여기 IQ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런데 일반인들은 여기 교사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해를 하고 있죠. 어떤 오해가 많아? 일반적으로는 자, 그렇죠. 지능지수가 지적 능력을 완전히 대변한다. 지적 능력의 일부를 나타내는 거지 모든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IQ로 창의력 같은 지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 없어요? 요즘 창의력, 통합적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측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보통은 어떤 오류를 범합니까? 어떤 오류가? IQ와 지적 능력이라는 오류를 범하고, IQ는 또 어떤 오류가 있어? 고정되어 있다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 자 여기서는 아마 예측컨대 누가 그런 오류가 그대로 범하고 있어? 영희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영희는 IQ가 지적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겠어? 그렇지, 간호사가 될 수 없고 해봐야 필요 없다는 학습동기 저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학습동기 저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IQ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제 이거 아까 이야기했잖아. 여기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학습동기가 일어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준 게 좋겠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기대가치론으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대가치론을 굉장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기대가치론은 물론 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앤킨스 모형. 그렇죠? 또 어떤 책에 보면 로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앤킨스 모형이죠. 그치?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쌤 봐. 기대가치론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학쌤 미안한데 조인성이에게 대시를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조인성에게 지금 사귀자고 대시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조인성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아마 빌딩도 좀 지어놓고 사놓고 그랬을 거야.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건 기대가 너무 낮지. 근데 하필이면 뭐야? 곱하기잖아. 동기가 이 두 가지의 곱하기로 나오는데, 근데 곱하기의 특징이 0이면 0에 가까우면 뭐가 돼? 0이면 0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하죠. 대신. 그러면 동기가 일어나, 안 일어나? 조인성을 사귀고 싶은 동기가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런 행동들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조인성이 집 주소가 어떻게 해? 모르죠. 그 다음, 그러면 옥동자. 자, 요학생, 어때요, 옥동자는? 손가락으로만 이렇게만 해도 뭐가 된단 말이야? 바로 온단 말이야.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 근데 가치가, 어디다 쓸까, 이거? 그쵸? 쓸 데가 없어, 그쵸? 그래서 가치가 거의 또 0에 가깝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옥동자에게 대시조차도 안 쳐. 대시가 뭡니까? 그럼 백지영이 하는 거고. 자, 대시조차도 안 하죠. 자, 그러면 쌤 기대가치로는 이런 건데, 쌤 봐봐. 여기서 우리 쌤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서 설명을 계속 할게. 그럼 쌤 기대가치를 곱해보니까 0.4 정도 됐어. 40% 정도의 기대가치에 전체적으로 곱해보니까 여기 확률 곱해보니까 0.4 정도 됐어. 40%의 어떤 과제를 하는데, 쌤 40% 과제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중간 정도 과제에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지. 만약에 40% 정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남자는 나는 도전할 수 있어. 그렇다면 뭐가 더 높은 사람이야? 그렇지. 성공 추구 동기가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정도 됐는데 자, 뭐 한다? 에이, 창피하게 뭘 안 하고 말지. 얼마나 창피해. 그러면 실패 피동기가 높은 사람이야. 사람들은 다 성공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실패를 회피하려고 하는 건 다 갖고 있어. 근데 어떤 것이 좀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이 나눠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같은 실은 같은 맥락이야. 그러면 결국은 사람은 뭘로 행동하고 기대나 가치에 있어서 동기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런 거 똑같은 기대와 가치를 갖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성공 추구 동기가 강한 사람은 그걸 하려고 하고, 실패 피해 동기가 강한 사람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공 추구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중간 정도 난이도 같은 경우를 선호하고 도전적 과제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실패 피해 동기 있는 사람들은 조금 도전적인 것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안전지향으로 가. 완전히 확률이 높아지. 거의 뭐 할 수 있을 때 하게 되는 거고. 그쵸? 그렇지 않으면 아예 높아버리고. 아주 과제가 어려운 거. 왜? 뭘로 핑계 대려고. 그렇지. 실패한 것을 창피한데 그걸 어려운 과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려고 아주 어렵거나 쉬운 과제를 선택한단 말이야. 근데 자, 성공 추구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 과제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대가치 이론이야. 기대가치 이론, 이 이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앵키슨이 이야기하는 기대가치 이론은 이거. 자, 그러면 기대가치에서 여기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기대와 가치. 그러면 이거 분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었지만, 자, 쌤 봐. 이 기대라는 것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야 기대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알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쌤, 성공에 대한 기대는 어떤 걸로 이루어졌을까? 봐. 과거 경험.
과거에 미안해 쌤 과거에 뭐 웬만큼 뭐 남자에게 대시하면 다 성공했어. 그러면 어떤 남자에 대한 남자를 사귈 때도 당연히 어떻게 했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겠지.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떤 거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인지적인 거니까 학습동기와 관련되니까 자기의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좋다. 그럼 기대감이 훨씬 높겠지. 확률이 높겠지. 근데 내가 좀 기대감이 이 인지적 평가 자신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낮아. 나 별로 못할 것 같아. 그럼 분명히 그 과제를 선택하는데 기대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인지적 평가란 말이야. 특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바로 누구라고 생각해? 영희는 IQ가 99고 별로 높지 않고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능력이 높다고 생각해? 높지 않다고 생각해? 인지적 평가가 분명히 낮아지겠지? 그 생각은 몰랐는데 그걸 봄으로써 인지적 평가가 낮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자 여기 잘 봤어요. 영희가 계속해서 실패했다 그런 건 없잖아. 이 지문 속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낮아지니까 뭐가 낮아졌겠어? 기대감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 가치. 우리가 가치라고 이야기할 때도 가치는 어떤 걸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가치라는 것은 물론 어떤 것, 효용가치, 달성가치, 비용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효용가치, 달성가치, 비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쉬운 생각으로 해도 자기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간호사 되는데 들어갈 비용이 어떻게 생각해? 장학생도 될 수 있고 금방 별로 아니라고 생각할 건데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할 거고. 자 생각해봐. 달성가치라는 건 지금 공부하는 거죠.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내가 간호사 되는데 얼마나 효용이 있느냐 이 말이야. 분명히 그런데 지금 잘해야 이 공부를 잘해야 효용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어. 그래서 가치 부분은 굳이 언급 안 해도 되지만 전반적으로 분명히 어떤 부분도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어. 가치 부분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여기는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안 썼다고 점수를 안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점 정도 준다면 분명히 이것만 명확히만 돼 있으면 3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가치 부분은 꼭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명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도 대강은 어떻게 했어요? 가치도 분명히 이 능력으로는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비용도 더 많이 들겠으면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결 방안은 뭐냐? 해결 방안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기대가치 이론에서 이과에서 동기를 위반하는 대표적인 모형이 켈러의 악스 모형 있죠? 그렇다고 해서 쌤 3점 주는데 악스 모형을 다 쓸 필요가 있느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겠죠?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그쵸? 에이 모형 활용하면 좋잖아.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자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까 영희에게 조금 시급한 건 어떤 것부터 고쳐주는 것이 시급하겠어? 아까 IQ에 대한 오류, 잘못된 생각. IQ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인지적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영희에게 어떤 생각을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어? IQ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증가적 관점. IQ는 뭐 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드너죠. 가드너는 지능은 학습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증가적 견해로 바꿔주는 것이 일단 좀 중요하겠다. 그쵸? 그래야 되잖아. 그 다음, 쌤, 이거 다 쓸 필요 없이, 특히 기대와 관련되는 게 자신감 전략이고,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게 뭐 어떤 전략이야? 관련성 전략이죠? 그렇다면, 쌤, 어떤 걸 높여주면 좋겠어? 기대를 좀 높여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도전적 과제를 주고, 자, 자기가 향상됐다고 생각하는데, 자, 봐봐. 도전적 과제를 주고 잘 풀어나가고 향상되는 부분을 교사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뭐 또 도움되겠어? 아, 능력이 증가하는구나. 지능도 증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지능지수 자체가 지적 능력이 지적 능력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미 알려준다면, 그쵸? 높일 수 있단 말이야. 또 하나, 쌤, 가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가치도 높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 어때? 우리가 가치와 관련된 게 관련성이죠? 관련성 전략이 가치와 밀접히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상황적, 맥락적 학습. 우리가 맥락에 의한 학습들, 그치? 실제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서로 연계시켜서 학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뭘 높여줄 수 있겠어? 어느 정도 유능감도 높여주고 가치도 높여줄 수 있으니까 대안이 되겠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꼭 켈러 악스 모형 써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안 써도 됩니다. 단 아까 여기 이 자기의 인지적 평가, 유능감 같은 거 높여줄 수 있는 전략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한두 개 정도는 써줬어야 된다. 그래야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가치 부분도 같이 언급해줬으면 더 좋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대답을 해, 대답을.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꼭 악수 모형을 안 썼다 그랬을 때, 점수 깎거나 점수가 아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모형이 있다고 언급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안 해도 전혀 점수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매슬로우. 여러분 알다시피 매슬로우는, 자, 처음은 5단계를 주장하죠. 자, 매슬로우가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매슬로우가 유명한 이유가 옛날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욕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욕구의 행동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구를 나눠버린 거야, 위기에 따라서. 그게 누구야? 매슬로우. 그래서 유명하지. 콜버가 왜 유명해? 우리가 도덕성이 어느 정도 유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걸 유계를 정확히 나눠서 유명한 거죠. 자,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 근데 70년대 와서는 크게 봤어. 여기까지를 결핍 욕구로 보고 여기를 성장 욕구로 보면서 자아 실현 욕구, 여기에다가 지적, 심미적, 자아 실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영의와 관련되는 욕구는 학습 동기죠? 주로 어떤 것과 관련되겠어? 지적 욕구와 관련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아 실현 욕구 썼다고 해서 틀리는 거 아닙니다. 다 맞았다고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치? 자, 여기서 한번 합시다. 그러면 이제 원인을 좀 찾아봅시다. 원인. 매슬로우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그랬어? 결핍 욕구가 충족돼야
성장 욕구가 나온다는 거죠. 유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영희의 학습 동기가 낮은 이유를, 지적 욕구가 안 나온 이유를 알아보려면 뭘 알아봐야 되겠어? 결핍 욕구에서 어떤 것이 결핍됐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영희는 어떤 것이 자기가 별로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능력. 네? 그럴 때 여기 봤어요. 미안하죠. 답이 아니라 답은 아니고 시범답은 써놨으니까 안 써도 돼. 자, 이 능력이 생리적 욕구는 아니죠. 자신의 능력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 안전 욕구도 아니고 소속 욕구도 아니겠죠. 존경 욕구가 있어, 존경 욕구는 두 가지야. 자존의 욕구가 있어. 그치?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는 거. 그 중에, 거기에 요소 중에 뭐가 있겠어? 능력이란 게 있단 말이야, 능력. 나 능력 괜찮아.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된단 말이야? 자존 욕구가 충족돼. 여기에 이제, 정체감, 자존중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이제 능력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 타조는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가? 인정해 주는 걸 말해. 여기까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쌤 여기서 지금 이 제시문 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용의를 무시했다 그런 거 없죠? 인정 안 해줬다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다 암시적인 거고, 자,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뭐가 있어? 지금 자신의 능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죠. 그러니까 능력이 높지 않다는 것 때문에 어떤 욕구를 충족을 못하고 있어. 자존 욕구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존경 욕구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뭐가 안 나타나? 지적 욕구가 나타날 리가 없겠죠. 그쵸? 이게 바로 원인이야, 원인. 그러면 여기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은 답이 있다고 그랬죠?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어. 자, 존경 욕구를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존경 욕구 중에서도 특히 자존 욕구가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자존 욕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면 자존 욕구가 충족되는데, 자신의 능력이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존 욕구가 충족이 안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이 부분이 써졌으면 참 좋겠단 말이야. 또 이제 조금 예상해서 타존, 남을 인정 안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조금 써도 되겠지만, 근본적인 답은 여기에 있다, 이거죠. 이쪽 쓰시면 아마 답이 될 것 같아. 점수가 갈 것 같아.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뭐야? 해결 방안을 할 때 여기 한번 꼭 생각합시다. 매슬로우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슬로우 입장에서 첫 번째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 유괴가 있으니까 항상 하위 욕구를 먼저 충족하는 게 중요하지. 또 하나는 사람마다 욕구의 종류가 같겠어, 다르겠어? 개인차가 있겠어, 없겠어? 개인차가 있겠죠? 만약에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안전 욕구가 소속이 안 된 거죠? 정규 교사가 됐긴 됐는데 선생님들이 왕딸, 그치? 그럼 무슨 욕구가 충족한데? 소속 욕구. 이런 식으로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자, 쌤파, 영의 이 지적 욕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그렇죠. 분명히 하위 욕구가 충족 안 됐는데, 존경 욕구. 그쵸? 특히 영의의 개인차로서는 존경 욕구가 충족이 안 됐지. 그럼 뭘 충족시켜주는 게 좋겠어? 존경 욕구를 충족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대안으로 쌤봐. 뭘 쓰는지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 거기 다 써져 있다니까. 그럼 대안으로 뭘 높였으면 좋겠어? 그렇지.
자전 욕구를 넣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시험장에서 대안으로 자전 욕구를 높여야 된다. 하나만 딱 써보면 정답은 정답이지만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자전 욕구를 높일 것인가를 써주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쌤 이거 어때? 이런 것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육을 목표를 설정할 때, 내용을 정할 때, 방법을 정할 때, 그쵸? 그 다음 평가를 할 때, 이럴 때 누구 뭘 생각하고 또는 교실 환경을 정해줄 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해주면 좋겠죠.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평가를 한다. 평가에서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평가할 때 영희가 특히 어떤 부분을 잘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이 자신의 능력이 확신이 되도록, 그치? 그런 것들을 그 작품 같은 것도 칭찬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또는 여러분 교육 환경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하도록 해준단 말이야. 그런 학습 분위기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우영이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능력이 자존의 욕구가 상당히 충족될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인정해주고, 네.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존과 타존이 어떤 걸 구성한다 그랬어? 존경 욕구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존과 타존은 또, 타존이 크게 지금 문제되지만 타존도 어느 정도 충족해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존경 욕구가 충족되고 성장 욕구인 지적 욕구가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쌤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했잖아. 이런 것들을 측면을 이렇게 나눠서 해주면 훨씬 풍부하게 쓸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채점표가 있다면 여기 딸랑 하나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관점으로 나눠서 나는 이 목표를 정할 때도 이런 목표를 주로 제시해서 하고 평가할 때도 이렇게 하고 내용 제시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학급 운영도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해주면 상당히 득점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면 사실은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왠지 좀 쉽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왜? 기대가치 이론이나 욕구 이론은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고 다 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막상 쓰려니까 굉장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다면, 굉장히는 좀 그렇고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시간 문제도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쌤파 서론 같은 걸 쓸 때, 시간 문제 서론 쓸 때 우리가 패턴 스크립트에 10에서 어떤 이야기 했어? 동기이론이 나오면 무조건 서론은 어떻게 쓰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쓰기로 했어? 동기는 능력만큼 중요하다. 아마 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능력이 낮으면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동기라는 것은 아무리 능력이 높더라도 동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거 쓰자고 했잖아.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영희의 학습 동기를 기대가치나 매슬로우 욕구 이론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서론에 점수가 없는 거 확인했지. 그렇지만 논리적 구체성이기 때문에 논리성을 또 보기 때문에 서론을 써야 되겠지.
이렇게 이미 서론을 준비한 사람들은 서론을 몇 분 만에 쓸 수 있겠어? 2분 정도면 쓴단 말이야. 그치? 2분 좀 심해? 그래 3분. 그렇죠. 요즘 요리도 다 3분이니까. 그 다음 결론도 그렇게 쓰기로 약속한 게 있죠. 그러면 이것도 쓰고 나면 몇 분을, 거의 50분 가까이를 본론에 집중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패턴으로 묶어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동기이론 할 때 어떤 것들을 했었어? 우리가 패턴 10에서 보면 이런 굉장히 유사한 문제로서 명수 문제라든가 빛나 문제가 있었지. 그럴 때 우리가 그 대안으로 많이 제시했던 것들이 있었지. 생각 안 나 또? 패턴을 보면 대안으로 여러 가지 제시한 게 있었죠. 측면을 나누어서. 그걸 조금 활용해서 이런 걸 생각했으면 충분히 뭐하게 쓸 수 있어? 풍부하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쌤 이런 논술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논술을 다 찍을 수 있겠습니까? 패턴으로 묶어서 그런 유사한 문제일 때는 서론과 결론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비슷하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뭐 하면 된단 말이야. 유사한 문제이니까 어떤 것들, 대안이나 그렇지, 원인 같은 것들도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이론이, 그 이론 모형이 어떤 이론 모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기는 하나의 별 따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걸 분석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된단 말이에요. 그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시범 답안을 써서 각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이트는 그렇지만 우리 특수교사 있는 쪽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어. 왜냐면 시험 보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이건 하나의 시범 답안이야. 시범. 모범 답안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야. 주관식이기 때문에 더 다른 답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저보다 훨씬 좋은 답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답안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봐라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원래 시범 답안을 쓴 이유는 이미 보신 분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꼭 정답이어서 이거고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래.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질문이 있어? 이 문제 풀면서. 질문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나죠? 제가 처음 할 때 패턴을 만들 때 의도가 뭐였어요? 패턴을 처음 만들 때 의도가, 자, 우리가 이제 교직으로 이야기하면 교실 붕괴, 학교 폭력, 학력 저하,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문제점이 되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들의 서론이 뭐 한다 그랬어? 같을 수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랬었잖아. 우리 선생님들, 자, 교실 붕괴, 서론이 뭐라 그랬어? 교실 붕괴를 써봅시다.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이제 지겨워. 유사 이래로 지금의 교육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서 교권 상실인 교실 붕괴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만약에 학교 폭력이면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유사 이래로 지금의 교육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서 그치 성인 폭력과 닮은 점차 흉폭화되는 학교 폭력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뭘 또 해? 뭘 더해? 그치 따돌림 왕따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됐어 지겨워. 그치 그러니까 쌤들은 어떻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교직 패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몇 개 패턴만 알아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문에 사설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그런 패턴을 자기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패턴은 딱 사건을 보고 오늘 패턴은 이 패턴으로 쓰자. 오늘 그 다음날 패턴은 이 패턴으로 쓰자. 그렇게 써져 있단 말이야. 그렇게 머리에 박혀 있단 말이야. 근데 교육학은 학이다 보니까 모형이 있게 되니까 이론 모형이 있게 되니까 조금 더 많이 패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만 해놓으시면 어떤 문제도 대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뭡니까? 추시교육학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수고하셨습니다.